2015 타경 20300. 저는 이 경매 책을 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사건 번호를 다 지우는 것이 원칙인데, 저는 이 사건 번호를 지우지 않거든요. 안 지우기 때문에 제가 강의에 들은 걸 가지고 본인이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이 사건을 가지고 자기가 권리분석을 해보고 내 얘기를 들어보고 했을 때에 이 권리분석하는 실력이 늘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지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본인이 들어가서 한번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고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듣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거제시 연천면에 제가 이 땅을 보러 갔더니 이렇게 창고가 돼 있더라고요. 창고가 이렇게 있고 쓰고 있는데 경매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면은 자, 자 보시죠. 여기 이거 창고 있죠. 여기 창고. 여기 창고 있죠. 요 창고가 보게 되면 여기서 이거 두 필지에 있거든요. 이렇게 두 필지 있는데 요 필지 빼놓고 요 필지만 지금 지분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요 필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건물, 다시 말하면 창고 주인이 이 창고를 허물지 않고 그대로 쓰려면은 내 땅의 지분을 사야지 되니까 우리는 항상 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우리 특수경매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 뭐냐면 사기 전에 팔세각부터 하고 누구한테 어떻게 팔겠다는 것이 결정이 됐을 때 사서 팔고 빠져나오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 전에 뭐부터 먼저 하자? 팔세각부터 먼저 하자. 그러면 나는 이 땅을 요게 433-4번째 대지를 2분의 1을 사게끔 되면은 누구한테 팔아면 되겠죠? 이 창고 주인한테 팔아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고가 우리 땅을 넘어왔으니까 우리 땅 넘어온 거 창고 허물어라. 창고 허물 때까지 지를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창고 주인은 자기가 창고를 허물지 않으려면 그러면 당신 땅을, 우리 땅을 다시 사야지 될 거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창고 주인이 우리한테 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제가 추천을 해서 낙찰을 받았던 겁니다. 자, 낙찰을 받아서 창고 주인을 찾아서 창고를 허물어라. 허물 때까지 지련 내놔라. 이렇게 압력을 준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저 창고가 건축물 관리장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게 뭐냐면 정미소로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그 앞에 땅 주인이 다른 땅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땅 주인이 그 건물 주인인 줄 알고 그 앞에 있는 땅,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 여기 뒤에 땅, 요 지분을 샀잖아요. 요 땅, 앞에 땅 지분권자, 요 사람들한테다가 요거를 어떤다? 철거하고 지를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냈던 겁니다. 소송을 냈더니 답변이 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왔어요. 여기 앞에 있는 요 땅 주인이 얘기입니다. 답변이 뭐냐면 나 그 건물 주인 아니다. 나 건물 주인 아니다. 나도 그 건물이 내 땅에 있어서 아주 처리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이 건물을 철거하자고 그러는데 난 땅 주인으로서 동의한다. 근데 건물 주인이 내가 아니니까 날 보고는 철거하라고 하지 마. 그 다음에 이거를 철거하고 또 여기 요 땅 중에 우리가 지금 2분의 1 지분이니까 2분의 1 지분을 우리가 다 팔아서 돈으로 나누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네가 갖고 있는 것이 불편하다 그러면 나는 다 팔아서 나누는데 동의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네가 내라. 답변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날짜가 잡혀가지고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렇게 해서 날짜가 잡히면 제일 먼저 물어본다 했죠. 원고 누구?
피고 누구 왔냐 그러면 이렇게 건물이나 땅 주인이 탄다고 무슨 소송이라고 그랬지 제가? 형성소송이라고 했죠. 형성소송은 뭘 한다 그랬죠? 조정을 한다 그랬죠. 바로 조정하려고 하는데 이제 판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답변서야 당시 건물주인이 아니라고 건물주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건물주인이 저기 뭐야 그 옛날에 뭐 어떻게 했고 거기 어떤 사람이 세를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를 들어가 있는데 그 세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 전에 죽었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안 된대.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자기도 건물 처리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건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요. 왜냐면 건물 주인을 상대로 우리 땅을 팔고 빠져나온다는 거니까. 근데 가장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건물 주인이라는 게 누구게 정확하게 나오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니까 실질적으로 주인 노릇을 하면서도 판사님 옆에서 나 주인 아니에요. 왜 나보고 건물을 그러고 왜 나한테 쥐 좀 내놔라고 그래요?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나오면 우리가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건물주인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건물주인은 내가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형사는 내가 고소를 하면은 경찰에서 찾아갖고 주인 누구라는 것도 조사하고 범죄를 다 하지만은 민사는 내가 입증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저희 것을 조사를 해서 저 건물 주인이 누구라는 것 같은데 입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네가 주인이었네 이렇게 판사님은 건물 주인이었네 그럼 너 그 땅 주인한테 땅 지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없으면서 주인은 없다고 얘기하고 새 들어온 사람도 얼마 전에 제가 가서 봤더니 생필품 저기 뭐야 뭐 이렇게 저기 뭐야 슈퍼에서 납품하는 물건이 있죠. 휴지 뭐 저기 뭐 식용유 설탕 이런 것이 그 창고를 가득 쌓여 있었어요. 그런 물류 창고를 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빌려 쓰고 있는 사람도 어떤다? 얼마 전에 죽었다고 얘기하고 건물 주인은 없다고 얘기하고 자기도 땅 주인으로서 아주 내 땅에 저렇게 불법 건축이 때문에 내가 머리가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같이 허물자고 얘기하는데 근데 내가 주인이 아닌데 왜 날 보고 허물을 하느냐? 그 말은 즉 얘기는 제가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이런 것이 있을 때 주인이 누구라는 거 그 다음에 거기 세를 누가 어떻게 들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을 사전에 현장 답사를 갈 때 미리 다 조사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건물 철거는 빼놓고 우리 땅 다 팔아서 나누자. 그러니까 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는데야 그거에 뭐 동의한다. 하다 보니까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것만 정면으로 집어넣어서 다 팔아서 나누다 보니까 투자금만 겨우 두루 건지고 빠져놓고 그렇게 된 겁니다. 저런 경우에 현장 답사 갔을 경우에 이제 제가 저기 뭐야 그 우리 이번에 이제 3월달서부터 공투 만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원진을 만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원진 제가 이렇게 경매 물건을 다 고르고 나면은 우리가 입찰에 들어가기 때에 제가 임원진들한테다가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 자식들은 얼마 있고,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에 팔고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내가 그 얘기하는 게 다 가능한지를 사전 딱 조사를 하고 입찰에 들어가고 낙찰 받고 이제 그럴 예정이에요. 예정이 보면 제가 이렇게 많이 강의를 하기 전에는 한 우리 그 추천 물건 수강생이 한 20여 명밖에 없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날 때 내가 쫓아가겠다고 현장도 답사도 가고 뭐 다 해갖고 추천하고 낙찰 받으면 제가 지체를 다 해주고 그랬었는데 그게 한 4, 5년 정도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많이 배웠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 우리가 추천 물건을 가지고 제가 추천해가지고 낙찰 받은 게 지금 한 7, 8년 됐는데
10만 원, 2천만 원짜리로 내가 보면 수백 번을 낙찰 받아서 처리를 해보게끔 되다 보니까 내 돈은 아니죠. 우리 수강생 돈이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있고 많이 못 버는 것도 있고 그 많이 수백 번을 넣고 처리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거는 실수한 것이 있구나 해갖고 요 실수했던 것만 다시 뽑아서 정리하는 것이 이게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그 입찰에 들어가고 우리 공수할 때는 우리 임원진들을 7, 8명 만든다고 그랬을 때 반드시 현장 답사 갔을 때에 거기 거주자가 누가 있고 실질적으로 주인이 누가 있고 재산세를 누가 내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살고 있는 노인의 자식들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것까지 완전히 조사하고 확신했을 때 입찰에 들어가겠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예정이에요. 우리 나사장님은 저기 뭐야 그 낙찰 잘 받으셨다며요? 너무 욕심을 부려. 조금 높게 쓰셨어요? 단독은 아니고요. 단독. 아, 단독 공차인데 너무 높게 했어요. 너무 그렇게 아니 그 물건이 좋은 건 되는 거니까 본인이 제가 쓸 거니까. 본인이 보고 쓰신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보면은 우리 특수경매에서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단독 응찰을 했다고 해서 후회하지 말고 내가 2등, 3등 됐다고 해서 후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이 특수경매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할 것은 뭐냐면 내가 얼마의 낙찰을 썼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다고 했을 때에 그것만 정확하게 가격을 결정할 줄 아는 되고 여러 명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가 좋은 거고 단독 응찰이 됐다고 해서 억울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가격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 핵심이 그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낙찰을 받아서 누구한테 얼마에 팔 수 있을 거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건데 지금 우리 나사장님이 말하는 거는 팔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본인이 쓰려고 하면 질러서 낙찰 받는 거예요. 본인이 쓸 거는. 지금 못 받을까봐. 이제 제가 나는 아직 얼마에 썼는지 난 몰라. 이제 내가 그 감정가에 5천 이상 쓰면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얘기했고 감정가에 1억을 더 써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내 얘기를 맞을 수도 있고 사장님 얘기를 맞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결과론이야. 그건 결과론이야.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에 경우에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한다로 나사장님한테다가 1억 더 써 이렇게 얘기해놓고 저기 사장님한테다가 9천 더 쓰라고 내가 저기 들러리 세워요. 그렇죠. 그럼 지금 되게 컨설팅을 금방 줘요. 어차피 저기 1위인가 알으니까 점검 안 되면 되지 않아? 근데 잠시 가서 내가 그 저기 안 사장님한테다가 한당 50만 원 줄 때 가서 저기 기분 좋게 2등 좀 하고 와. 그럼 컨설팅 주면 그거 갖고 내가 띄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뭐야? 이 없더니 높게 단독으로 차를 받아서 돈이 나오면 되는 거고 1등을 못했더라도 그 가격이면 돈이 안 남는 가격에 대해서는 낙찰 못 받은 걸 갖고 후회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서 강의하는 거 뭐냐면 얼마를 썼을 때 돈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단독응찰이라고 해서 후회하지 말고 떨어졌다고 해서 후회하지 말자. 그런 결론입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기 저기 낙찰 받으면 저기 키보드 하나 어떻게 팔다가 남은 거 좀 준다고 그러는데 주긴 주는 거고 어떻게 되나 모르겠네.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그 키보드 하나 받으면 되지 뭘. 그걸 무슨 저기 저걸 해보면 아니 난 키보드를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이제 저기 손자가 생기더라고. 부적 때 손자한테 뭘 선물을 줄까 했는데 나사님 보고 나사님한테다가 키보드 하나 달라 그래서 그거 주면 되겠구나. 진짜 갖고 싶은 많이 되네. 키보드 말고 네. 저기 디지털 피아노가 있어요. 그래요? 하여튼 전문가시니까 알아서 주시면 나는 지금 피아노 연습도 하기 좋은 거니까. 그래요? 예.
못 받았어요. 아니, 우리 저기, 뭐, 나사장님은 그거 낙찰 받은 것 말고도 저기, 뭐, 한 두 개 낙찰 받으셨죠? 여기 지금 경리 시작 3개 받았죠. 아, 세개 4개 받았어요. 네, 받으셔갖고,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주는 걸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수익을 좀 이렇게 조금씩 보셨으니까, 그럼 어저번에 점심도 사고 우리 같이 얻어먹고 했잖아요. 네. 그 우리 저기 뭐야, 이 좀 시간이 좀 내가 지나고 이런 식으로 바꾸다 보니까, 그 우리 수강생들 중에서 7, 80% 수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 수강생들에서 수익을 올린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열심히 강의하고 막 했을 때는 100명 강의를 하면은 5명, 6명이 돈 벌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요즘 식으로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명 중에서 7, 80%는 다 4개월 안에 돈 웬만하면 다 벌더라는 거죠. 자, 이게 결국은 안 돼갖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다시 똑같이 경매로 나왔던 거를 다시 똑같이 든다? 팔아가지고 겨우 원가만 건져다 보니까 소송 비용하고 이자는 손해를 보시죠. 그러니까 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가장 우리가 지금 이런 것을 핵심을 때 보면 내가 땅을 사고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건물 주인이 누구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 건물 주인이 재력이 있어서 내 땅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조사를 해갖고 하는 것이 맞는 건데 막상 내가 땅을 낙찰받고 건물 철거하라고 하다 보니까 건물의 주인을 내가 찾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나 건물 주인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나는 허공으로 발길질한 셈이 되더라고요. 그게 핵심인 건데 이 실수한 것 중에 핵심이 그겁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땅을 팔겠다? 건물 주인한테 팔겠다. 했는데 건물 주인이 어떤가? 못 찾아냈다. (2015) 타경 1894 충청북도 제천시 송악면 여기 보면 토지 일부 지분 건물 전체 매각을 이걸 제가 현장 답사를 가서 자세히 보니까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이게 창고예요. 창고인데 여기가 이 지금 노란 것이 이것이 도로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창고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문이 이쪽으로 있어요. 문이 이쪽으로 있다 보니까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차를 대갖고 여기를 쓰는 진입도로를 이쪽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창고 주인이 이 땅 주인한테다가 지분을 일부러 사서 일부 지분 토지 전체 매각이에요. 봤더니 그렇게 됩니다. 내용이. 그래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감정가가 5,600짜리인데 1,800까지 떨어졌죠. 이렇게 보통 3차나 4차의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받지 못했을 때는 거의 제가 낙찰 받으려고 간다 그럴 때는 점차 가격을 살짝 넘기라고 해요. 우리 차장님 점차 가격 안 넘겼죠, 통영가. 그러니까 점차 가격 살짝 넘겨야 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차로 떨어졌을 때는 4차 가격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3차에 낙찰을 받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3차에서 가격을 살짝 넘는 거를 가야지 그 낙찰이 되고 제가 3차에 떨어졌을 때 추천했었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도 돈이 된다는 얘기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저도 6차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5차 가격을 살짝 넘기라고 해서 5차 가격을 살짝 넘겨서 낙찰을 받은 겁니다. 낙찰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지. 아주 철두철미하게 느낀 겁니다. 원래 창고는 이 매매가 잘 돼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이 현장을 가서 체크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이게 창고인데 이 창고가 층고가 상당히 낮아요. 낮고 이 창고를 뭘로 쓰고 있냐면은 동네에서
따지면 농기계만 집어넣는 창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이 창고를 정식으로 창고로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와서 화물차 15톤짜리, 4톤짜리 이런 차들이 와서 회전해서 댈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런 물건을 충분히 지게차는 뭘 가지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층과 높은 창고는 팔리지 않아도 새를 잘 나가요. 보면 창고가 새가 잘 나가거든요. 호이스가 있는 창고가 있고 호이스가 없는 창고가 있는데, 호이스가 없는 창고는 평당 10,000원 정도의 월세를 받고, 호이스가 있는 창고는 한 15,000원 정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공장은 팔리지 안 한다고 하더라도 창고인 경우에는 낙찰을 받아서 월세를 지고게끔 되면 그것처럼 수익이 좋은 곳이 없어요. 그리고 제일 지금 각광을 많이 받는 게 창고입니다. 지금은 가게를 안 갖고 창고만 하나 갖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물건 팔 수 있습니다. 그게 내 창고가 잘 나가는 건데, 창고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큰 화물차가 들어와서 돌려서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지게차가 물건을 내려서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 있을 창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없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창고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 와서 보고 안 사는 거, 빌리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 이 창고를 쓰려고 하는 사람은 동네에 뭐 농사나 짓는 사람이 그걸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 내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낙찰 받아오고, 아, 이건 가격이, 감정 가격이 이렇게 돼 있지만, 층고가 낮고, 화물차를 돌릴 수 없는 창고는 창고의 구실을 못한다는 겁니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 산 가격보다 조금 더 받고, 결국은 공인중개사 얘기를 해서 감정가는커녕 겨우 우리 들어간 돈만 겨우 빼고 말한 건데, 이걸 제가 현장을 안 가냐고 갔었다는 거예요. 갔었는데 그 창고가 층고가 낮다는 거, 그 다음에 화물차가 돌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걸 내가 못 느끼고 왔다는 얘기는, 내가 현장 답사를 간 거예요? 저기 뭐야? 소풍 간 거야. 소풍 간 거야, 소풍. 그런 현장 답사는 가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이런 실수를 했었구나 하는 걸 뼈저리게 느낀 겁니다. 이건 참 재밌는 사건입니다. 2015 타경 14524 충청남도 아산시 탕정면 동산리, 그러면 여기가 아산 신도시로 계획에 들어갔던 땅이 돼서 땅이 한동안 갈 때는 얼마까지 갔냐면 100만 원이 넘어갔었던. 자,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토지만 매각으로 나왔죠.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 여기 보게끔 되면 이런 집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게끔 되면 뭐가 있냐면은 건물도 매각 포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이게 아셔야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땅을 땅을 가지고 내가 담보를 해달라고 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대부분이 대출을 안 해줘요. 대출을 안 해주는데, 대출을 해주는 사람은 이 원래 원금을 안 갚으면은 경매로 지분을 했을 때 팔릴 수 있어 원금과 이자를 해소할 수 있으면 그 돈을 빌려주는 게 맞죠. 안 빌려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빌려주는 게 영업인 거야. 그런데 안 빌려준다는 얘기는 원금 회수를 못할까봐 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 뭐냐면은, 이렇게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땅을 빌릴 때, 무허가 건물이 있을 때 땅을 안 빌려준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혹시 빌린 돈을 갚지 않아서
이 땅을 경매로 집어넣게끔 되면 이 땅 위에 있는 지상 건물도 같이 경매로 매각하는데 동의합니다. 이렇게 하게끔 되면은 땅만 더 있고 건축물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없어도 경매를 집어넣는 데서 건물 주인이 땅 주인이 갖다 갖고 같이 각서가 있기 때문에 건물도 같이 매각에 포함해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봤더니 이게 뭐냐면 여기서 보게끔 되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큰 도로가 있죠. 이렇게 도로가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도로에서 여기서 들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 현황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이걸 가지고 사서 여기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 건물을 양성화시키면은 건축물 관리장이 만들어집니다. 건물 양성화시키는 게 어려워 쉬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양성화시키는 거.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낙찰을 추천 물건을 하기 전에 아산시청 앞에가 있는 건축설계사무소에 이거 가져갔습니다. 가져가서 이거 양성화 시켜줄 수 있냐 그랬더니 이렇게 보더니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럼 돈 얼마나 내니까 했더니 한 300만 원 가져주면 내시면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성화만 시키면 이게 맹지가 현황 도로를 갖고 만들어지거든요. 그럴 때문에 제가 낙찰을 받고 이거를 양성화 시키려고 이제 양성화 시키는 조건으로 하고 양성화 하면 되겠다. 그럼 우리 수강생 분들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았다고 그래서 잔금 내겠다고 그러겠네. 내가 아산 그 시청 앞에 건축설계 사무실 가서 양성화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설계 사무실에 이렇게 보더니 측량부터 먼저 해오십시오. 그래서 건물이 이 경계선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그것만 확인이 되면 제가 양성화 시켜드리겠습니다. 측량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저기 번지수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그게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말. 가능하죠. 어떻게 그 이제 가능해요? 저기 보면은 우리가 땅이 있으면 어떤 건축행위 토지 개발 그 투에 양성화 시키는 방법이 있고 양성화 시킨 것도 시전 사례도 있어요. 그것도 강의가 있어요. 그냥 보시면 되는데 지금 게 양성화는 뭐냐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양성화는 현재의 건축법에 맞아야 됩니다.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으면 고쳐야지 돼요. 그렇게 하고 절차는 처음서부터 그 허가를 신청을 하고 와서 보고 현장에 다 와서 보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고 절차는 똑같아요. 무조건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냥 양성화 시키는 게 양성화 절차라는 것이 그런 절차가 있다는. 제일 먼저 뭐하고 맞아요? 현재 건축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건폐율, 용적률, 용도에 대한 용도 지역에 대한 건물 종류 이런 게 다 맞아야 됩니다. 만약에 틀린 게 있으면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 토지개발 투에 보면은 양성화 시켰던 실전 사례가 있어요. 양성화 제가 꽤 많이 시킵니다, 보면. 그리고 양성화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양성화 되느냐도 있는 건데, 제일 먼저 이걸로 어떻게 한다? 가서 뭘 해오라 그러냐 했더니, 현황 측량부터 해보십시오. 그러더라. 제가 이게 실수한 게 그거예요. 여기 보면, 현황 측량을 하게끔 되면, 여기 보면, 여기 보게끔 되면은, 여기가 경계선을 넘었죠. 경계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거는 허물어 갖고 경계선 안으로 담장을 옮겨야지만 양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건축법, 현재 건축법 맞죠? 왜? 경계선을 침범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가 어쩐다? 안 되는 겁니다. 양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팔려고 하다 보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사실. 안 팔려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거를 그 경매로 다시 팔자 해갖고 경매로 내놨더니 우리가 산 가격만큼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제가 어떤다? 우리 그 경매를 집어넣는 거를 중단을 시켰어요. 중단을 시키고 건물도 우리 거니까 건물도 매각에 포함을 하죠. 건물의 매각을 포함을 해서 새로 경매를 집어넣거든요. 새로 경매를 집어넣었더니 건물까지 포함해서 경매를 집어넣었더니 보면 1억 4천 비슷하게 감정을 했는데 한 번 떨어져 갖고 누군가가 1억 1천 얼마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배당으로 받아갖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한 1년 반 만에 한 배당으로 해갖고 한 6천만 원을 이거 벌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 아산이라는 곳이 이 삼성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얼마 전에 그 이재용이가 이 문 대통령 만들어서 이 아산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더 크고 지금 3조 원이가 더 집어넣는다고 해가지고 발표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 누가 낙찰을 받아가서 해결된 것이,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양성화를 시키기 전에는 이거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아주 쉽었던 거니까 양성화의 가장 조건, 먼저 번에 제가 처음에 논산 것도 양성화를 갔을 때에 거기서 내가 그 기억이 나더라고. 설계사무실의 소장이 제일 먼저 측량부터 먼저 해갖고 오십시오. 근데 측량 딱 해서 뒀는데 그 당시에는 경기를 넘지 않았어요. 그 물건이. 그러다 보니까 양성화 시켜주겠습니다고 해갖고 3개월 만에 양성화를 다 시켜서 없는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어냈거든요. 근데 일반 매매로 팔 때 교수님, 그게 뭐 하는 사람이 저기 침범했는지 안 했는지 뭐 우리가 얘기 안 하면 모르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 양성화 자체는 안 되는 거죠. 양성 안 하고 그냥 팔 때 양성 안 되고 그냥 팔 대로 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 그냥 팔아야 되는 거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이. 그러면 제가 양성화를 시키지 않고도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했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들었으니 잊어버렸죠. 잘했어요. 그렇지만 양성화 안 시키도 파는 방법이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성화 안 시키도 파는 방법이 중요해. 양성화 시키는 게 중요해. 다시 말하면 우리는 수익을 내자는 것이 목적이지 양성화 시킨다 안 시킨다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양성화를 시켰을 때 돈이 된다면 양성화를 시켜도 파는 거고, 양성화를 안 시켜도 우리는 그 무허가 건물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무허가 건물 갖고 거래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그냥 벌고 나오면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양성화 시키지 않고 그냥 팔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산 사람은 그 경제선이 침범되는 걸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억, 그러니까 1,000만 원인가 얼마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 필요지 안 되고 건물값이 같으면 처음에 나도 샀을 때 이거를 우리 수방사한테 신청할 때 이 건물이 경제선에 침범된 걸 나도 몰랐어. 양성화 시키려고 딱 들어가 보니까 아 이거 경계를 넘었구나. 그냥 해보고서 제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싶은 마음에 들었을 때는 경계선에 여유가 있는 땅을 양성화 시킬 수도 있겠다는 생각할 수 있어도 되지만은 경계선하고 붙어 있는 좁은 땅에는 이 경계선을 침범이 됐을 때는 양성화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씩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이게 거기에서 실수를 했던 거라는 겁니다, 지금. 나는 무조건 양성화 시킬 수 있다고만 무조건 믿었는데, 경계를 침범하다 보니까 양성화가 된다?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성화 안 시키고 그냥 어떤다? 다시 팔고 빠져나오는 거죠. 자, 이번에 몇 페이지나 하면은 138페이지입니다. 2015 타경 41076 경기도 화정시
우정읍 하산리 이렇게 돼서 이 땅을 토지만 매각이고 건물 매각 제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건물 주인에게 이 땅을 팔고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도 괜찮고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낙찰을 받아가지고 건물 철거하고 나가라 치료 내놔라 이렇게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했더니 거기에 있는 소송을 당한 건물 주인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내 건물 그 땅에 번질 수 있지도 않고 내가 그 땅에 있는 건물 주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나를 보고 이 건물을 허물고 철거하라고 이런 소송을 내십니까? 이렇게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다른 땅을 감정한 거야. 감정평가사가 보면은 등기부 상방 소유자 천영주 연화조 슬라브 단독주택 8.75 일반 건축대장 소유자 정량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는데 보면은 소유한 건물이 없으며 거주를 하지도 않습니다. 됐죠. 그렇죠. 답변이 거주도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여기에 거주한다고 있고 감정평가사가 이렇게 돼 있고 주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했더니 건물도 없으면 거주하고도 있지 않다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지번이 변경돼서 건축물 대상자도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고 봤더니 건축물 관리 대상 여기에 보면 여기 보면 의거 화성구 화성지번의 행정구역 변경으로서 저기 의회에 변경해서 지번 변경이 344에서 342로 바뀌었죠. 바뀌었잖아요. 여기 바뀌었잖아요. 근데 바뀐 걸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있는 땅을 감정을 해갖고 그런다? 그거를 경매를 넣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앞에 땅인데 뒷집 땅을 우리는 지금 낙찰을 받은 줄 알고 현금 낙찰 받은 거예요. 막상 소송을 했더니 그런다? 앞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건축물 다닐 보면은 이렇게 되면 여기서 그 살고 있던 사람이 우리 땅도 아니고 우리 번지도 아니다 했는데 봤더니 건축물 관리자가 어떤다? 지방명령을 이렇게 한 거예요. 난 또 감정사가 뒷집 땅이 나온 거를 앞에 땅이 나왔다고 감정을 하다 보니까 나는 그걸 철석같이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이거는 자체는 감정사부터 문제가 실수가 있었는데 감정사가 실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냐 이런 거지. 할 수 없이 봤더니 그 주의 땅이더라고. 그러니까 주의 땅 주인은 이름도 없는 노숙자가 거기 살고 있더라고. 집도 아직 한 푼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노숙자가 뭐 돈을 낼 일도 없고 건물주인도 없고 그냥 어쩐다? 건물 뭐도 못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봤더니 동네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는 나같이 이 동네 잘 아는 사람이 처리하지 위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처리 못하는 겁니다. 그냥 경매 낙찰 받은 가격에 100만 원 더 줄 테니까 나한테 넣어주십시오 해갖고 그 낙찰 받은 가격에 100만 원 더 주고 동네 사람한테 팔고 빠져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가 있더라는 게.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앞에 건물을 감정을 해갖고 이걸 집어넣는데 실질적으로 경매 문건은 이 뒷문건이더라. 그렇게 됐던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불허가 신청 안 되네. 나중에 방금 다 내놓고 나중에 알았죠. 이게 다시 말하면 현장 답사를 갔었을 때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은
그런 내용은 알 수도 있었는데 겉으로만 취술로 보고 와서 집도 괜찮고 뭐 살고 삶도 괜찮고 감정평가사도 거기 누가 있고 감정평가사 누구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 사람이 살만하니까 우리 낙찰받아서 건물 매각지고 땅만 낙찰받았으니까 건물 주인한테 너 이거 철거해서 나가라 내 땅 사라 하면 틀림없이 사겠다고만 생각하고 겉으로만 보고 왔는데 봤더니 감정평가사가 감정한 건 그 앞에 건물이고 실질적으로 경매로 진행된 건 뒷 건물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진 찍어놓고 있고 뭐 다 있는 게 있으니까 그 건물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물건 괜찮다, 뭐 집도 좋고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얘기. 그러니까 낙찰 받고 일주일 이내에 그 내용을 알았다면 감정평가도 잘못된 모르겠으면 돌아갈 신청했겠죠. 근데 그걸로 아는 것은 낙찰 받고 자금 다 내고 소송을 해서야 그 당시에 얘 무슨 소리냐 우리 이렇게 한다고 직원도 변경되는 거 해주고 우리는 하면 네 땅한 거 아니고 우리 땅은 어느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알겠는 거죠. 예, 지금 보면 손해배상도 안 돼. 아니 보면 이런 일들이 상당히 드문 일인데 제가 이게 한 7, 8년 동안을 우리 수강생을 들고 여러 개의 입찰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거예요. 우리 먼저 번에는 우리 다 그때 일이 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 등기부등본이 그렇게 틀린 일이라고는 생각지 못하는데 등기부등본도 틀린 일이 있고 이렇게 이번에는 보면 감정평가사도 다른 엉뚱한 부동산을 감정해갖고 올려놓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현장 답사가 잘 제가 보면 지금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제가 얘기를 해서 조사하는 식으로 하게끔 되면은 이것도 파악할 수가 있죠. 건축물 관장들 띄워보고 다 띄워보고 확인해보고 옆에 사람이 사는 게 누군지 확인하고 보면 우리가 현장 답사 갔을 때 눈치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제가 우리 그 공투를 해서 제가 추천 물건을 했을 때에 우리 임원들한테 이거 가서 다 조사시킬 거예요. 그걸 같이 가서 하고 절대 이런 실수 하지 않고 다 확인해보고 예정입니다. 보면 지금 보면 이 공투가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몇 명하고 얘기를 해봤어. 이제 그 일반 투자자한테 한 500만 원씩 제가 받겠다고 얘기했더니 그 의논을 갖고 나한테 건의하더라고. 교수님 우리만 500만 원 내지 말고 교수님도 500만 원 내면 안 되고 있어. 그래야지 우리도 마음에 이 교수도 같이 투자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더 되지 않냐. 근데 나 가만히 생각하면 또 그 말도 맞는 것 같아. 오늘 오케이 나도 그러면 500만 원 내고 같이 뭐 하겠다. 그러고 하고 제가 이 추천 물건 강의를 한 달에 지금 2번씩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공투를 할 거는 한 달에 한 5개는 빼내갖고 일반에는 발표하지 않고 공투반에서만 발표를 했대요. 그렇게 하고 공투반에 발표할 때는 거기 우리 그 임원진들을 보고 가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조사를 다 해갖고 오라. 그래서 그거 확인이 다 되면 그러면 입찰에 들어갈 것이냐. 그러니까 현장 답사를 갖고 오고 나면 그 현장 답사를 갖다 온 걸 가지고 조사한 걸 가지고 입찰에 들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들어간다면 얼마에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의논을 해갖고 결정이 되면 그 가격에 입찰 들어가서 뒷처리를 같이 하고 빠져나오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근데 이런 실수는 이제 다시는 어떤다? 하지 말아야 되죠, 이제. 저도 나이가 지금 이제 70이 가까워졌는데, 강의를 해야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강의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냥 우리 그 투자자들하고 이렇게 몇 명이 돈만 벌러 다녀야 되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판결문을 받아고 건물 철거하라, 철거할 때까지 지료 내놔라고 하더라도
건물 주인이나 살고 있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판결 받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안사장님이 이종 씨가 1,000만 원 낸다고 소송을 해서 판사님이 이종 씨가 안사장님한테 1,000만 원 주라고 판결 받았는데 나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는 판결 받기 뭔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장 답사를 갔을 때 된다고 하더라도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런 돈을 내놓을 수 있겠는가가 저는 상당히 현장 답사에 가서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판결문을 봐서 다 이겨놨지만은 막상 거기에 저기 거주하는 사람이 고숙자 신세인 사람이 거주하고 있을 때는 우리한테 돈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팔 수도 없고 판결만 받으면 뭐 하냐는 얘기예요. 돈이 있는 사람을 상대로 판결만을 받았을 때 돈이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판결만 받으면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어떻게 했을 때에 판결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돈을 어떻게 받아낸다는 거 목표가 정확하게 정해지고 그 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협상을 해서 그냥 온다면 우리 그냥 팔고 나오면 되죠. 협상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판결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자분 물이 필요한데 마른 수건은 아무리 있어봐야 물 한 방울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젖은 수건이 돼야지 살짝만 따도 물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해서는 우리가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따라서 현장 답사를 갔을 때 우리의 상대자가 누군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오는 거고 그 사람의 경제력이 얼마인가를 보고 그 사람 주변에 누가 있는가를 봐야 되고 자식들이 어떤 자식들이 있는가도 분명히 보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수강을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현장을 답사를 가면 가서 이런 걸 봐야지 이렇게 했는데 이런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은 현장 답사를 가는 게 아니라 소풍 갔다 와요. 저도 처음에 답사를 상당히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다녔던 건 내가 지금 가만히 보면 소풍 갔다 온 거예요. 처음 들어가서 물어보고 그렇게 바깥에서 준비하지. 아까 그런 경우에도 문 두드리고 이거 볼 수도 없잖아요. 아이, 우리 수강생 중에는 옆집 가서 물어보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고 눈 들고 들어가고 잠겨 있는 분들 가서 들어가서 보는 사람도 있고 다 있어요. 그게 성격마다 조금씩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못해요. 근데 당연히 그림이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지. 건축물을 완전히 이렇게 번지수가 정정이 되어 있는 거를 저기 보면 못했던 거예요. 감정사가 건축물 관련자한테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데. 건축물 관리 대장도 봐야 되고 이제 이렇게 감정 평가사가 실수하는 건 아주 드물어요. 너무 거기에 대해서 또 겁먹을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확인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보면은 그 동네 이장한테 가서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는 거의 예전에 보면 옆집 윗집 가지 않고 동네 가서 이장님 댁이 어딥니까? 물어보고 어디에 오면 이장님한테 가서 어디가 그 경매로 나왔습니다. 아유 이장님은 항상 동네 사람들이 오면 누구든지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반겨요. 어떻게 경매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 거기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아주 그 이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그게 제가 보면 이장님한테 얘기 듣는 게 제일 다 알아갖고 다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도 있어요. 뭐 먼저 보니 이장 또 먼저 가서 옆집에 갔더니 그 옆집에 이제 보면 그 노인네들이 살다가
우리 조금 젊은 사람들이 가니까 들어와 그랬더니 막걸리 한잔 하고 가 그랬더니 우리는 손님이 오면 그냥 안 보내 저기 막걸리 한잔 하고 가 그랬더니 뭐 때문에 왔냐서 이것 때문에 왔다 했더니 그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어 그게 말이야 하면서 그냥 옛날 얘기부터 다 해주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게끔 저거 낙찰을 받았으면 우리가 누구를 상대해야 되고 그 사람 경제력이 어떻고 지금 형제들은 어떻게 있고 뭐 어떻게 하는 걸 짐작하게끔 그럴 때 이거는 얼마에 피해 들어가도 돈이 되겠다. 이건 얼마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듣고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시간 됐으니까 한 10분도 쉬었다 하십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10분 쉬지 않았는데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얘기하면 기억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마치 모든 걸 100%다 알으려고 하지 마. 요새 의사도 전공을 하잖아. 내 거니까. 그 중에서도 어깨, 무릎 이렇게 하듯이 그게 일부분만 알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돈만 벌으면 돼. 그러니까 돈을 벌 때 필요한 것을 물어볼 수만 있으면 되고 물어보고 답변해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배워야 돼. 그 이상을 배운다는 것은 너무 무리더라. 제가 봤을 때. 그리고 필요도 없고. 그까지 살 필요. 난 뭘 알아야 돼? 물어볼 줄 알아야 돼. 교수님 강의 들으니까 그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이것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네, 그래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럴 때 이렇게 하면 돼. 그때 그러면 그때 이렇게 지분을 들었을 때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었구나 하고 옛날 강의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나면 되는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 자, 10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